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지원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 민주화 역사기념관을 YS 기념관으로 하자는 논란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중구 영주동에 위치한 부산 민주공원입니다. 이곳에 부산의 민주주의 역사를 담을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교육체험시설인 이른바 민주주의 미래관,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기리는 가칭 YS 기념관입니다. 두 개의 건립안이 핵심 콘텐츠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구성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인근의 민주공원하고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차별성도 중복성도 있고 해서 전문가 토론에선 양측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YS 기념관에 대해 부산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부마 항쟁과의 연관성을 들어 지지하는 의견에 반해 3당 합당을 비롯한 정치적 논란, 기념 콘텐츠 부족, 부산 출신 대통령이 다수인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YS는 구선 국회의원 임기 가운데 7선을 부산에서 지내 부산 대표 정치인으로 꼽히지만 고향인 거제도에 이미 대통령 기록 전시관이 운영 중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26일 YS 기념관 조성에 무게를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부산 민주화 역사기념관을 YS 기념관으로 하자. 구체적으로 이게 논란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부산의 민주화 기념관이 건설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국비와 시비가 한 250억 정도 투입이 돼서 기념관이 건립이 될 것이고요. 우리 중구의 중앙공원이라고 이미 민주화를 좀 기리는 그런 공원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곳 안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네. 규모는 지하로는 1층, 지상으로는 한 3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총 4층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6년 정도에 저희가 이 기념관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관을 그냥 단순히 기념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YS 기념관, 그러니까 YS라고 하면 부산을 상징하는 대통령이자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적합한 것인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오는 26일에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용역이 이루어졌었고요. 총 두 가지의 그 대안이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죠. 부마 항쟁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기리고 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토론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부산 출신의 대통령에 대한 역사 기록을 하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의 대안이 나왔는데 부산시는 현재 YS 기념관으로 그 두 번째 대안에 대해서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이고요. 시민분들이나 그리고 그 외의 의견에서는 이 부분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고 그리고 민주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그렇다면 왜 부산 출신 대통령이 많은데 그중에 김영삼 대통령인가 왜 YS인가에 대해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을 하겠다, 420억, 460억 정도를 편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의중이 강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총선 전에 보수층 집결을 좀 노리고 있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서 시민분들 1000분께서 이제 응답을 했다라는 설문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화 운동 관련해가지고 부산에서의 인물의 인지도를 따져보면 1위는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91%를 차지했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89.5%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을 한다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나 상징성을 따른다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남 거제에도 이미 기념관이 있고 한 김영삼 대통령을 앞세운다. 그리고 부마 항쟁에 대해서도 영상에 나왔었는데 부마 항쟁의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당 합당을 통해서 결국 그 부마 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명예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김영삼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지원 의원님이 3당 합당을 말씀하시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이런 업적을 좀
이렇게 낮추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화의 대목입니다. 오히려 민주화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서 감사해야 하고 기려야 될 분이죠. 그런데 다른 추후에 있었던 다른 안건을 3당 합당이라는 다른 안건을 가지고 와서 김영삼 대통령의 이런 민주화와 관련된 큰 업적들을 폄하하는 것은 정말 무례한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하셨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결국 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을 다시 회수해야 되고 평화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 주시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왜 부산에 출신 대통령 3명 중에 김영삼이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다들 다르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인근에 워낙 큰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마을 수준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인근에 부산에 또 그 규모의 버금가는 이런 기념관을 또 만들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존해 있는 대통령이십니다. 이 기념관이라는 것은 어떤 위인을 기리고 또 어느 정도 의인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을 대상으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정치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부산 출신인 것뿐이죠.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부산에서 무려 7선을 하시고 대통령이 된 정말 부산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YS가 이렇게 거론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득과 토론 없이 기회주의적으로 밀실 야합이 이루어졌었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의와 정치적 퇴보를 가지고 왔다. 여소야대였던 그 헌정사상 최초의 그 국회의 흐름을 여대 야소로 바꾸기 위한 3당 합당은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역사 기념관을 만들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의 미래 그리고 민주에 대한 미래관,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또 여가와 문화의 공간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합당한 것은 결국 부마 항쟁 쪽으로 기념관이 맞춰야 되는 것이 맞다. 3당 합당의 책임이 있는 분께서는 이 부마 항쟁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일 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시민토론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네, 일단 시민들의 의견이 먼저 수렴될 것이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또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들이 또 어떤 뭐 세레모니나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절대 없어야 되는 것이 전제돼야 될 것이고요.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통이 있은 후에야 정할 것입니다. 뭐 부산시도 YS 기념관 쪽으로 가닥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시민들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또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26일에 조గిం스러운 절차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기념관을 왜 설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좀 합당한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활에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동서고가도는 좀 철거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보지 못한 어떤 세계로 전환한 중대한 변수이자 처음으로 지역 주민이 온전한 주체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공론화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고 네, 동서고가로 철거냐 공원하냐. 예,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인지 하는 거하고 또 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울로 7017? 아마 저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거든요. 좀 자세한 설명 먼저 부탁합니다. 네, 이제 부산시가 사상에서 해운대로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를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사업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동서고가로의 일부 구간을 이제 폐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폐쇄된 동서고가로를 철거하느냐 아니면 활용하느냐에 대한 그 의견으로 현재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해당 구간 같은 경우는 상가와 주택이 다 같이 밀집이 되어 있는 부산 진구의 지역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대형 고가 도로가 너비도 굉장히 넓은 19km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산 진구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불편감을 호소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 부산 네. 진구에서는 기왕 폐쇄가 되는 이 상황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지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민간에서나 혹은 다른 의견으로는 이 부분을 선형 공원화 혹은 네네. 스카이 공원화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로 7017을 제가 서울역에 내렸을 때 언뜻 본 것 같기는 해요. 네. 한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논의가 되는 게 전체 구간은 아닌 거죠? 지금. 네, 전체 네네. 구간은 아니고요. 7km 구간만 네네. 그중에서 7km만. 네네,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저도 좀 부정적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로를 그렇게 리모델링 했을 때 처음에는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6년이 지났거든요. 2017년도에 공사를 했으니까 6년이 지났는데 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빛공해라든지 소음공해라든지 여러 힘든 점들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가 부작용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상업용지인데도 그 정도의 부작용이 있었고요. 네. 우리 부산 같은 해당 구간은 택지입니다. 이제 시민들께서 직접 거주를 하시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는 소음공해, 빛공해에 대한 피해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모델링에서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 행정에서 올바른 차원이지만 우리가 주민이 생활하실 권리가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선 서울로 7017의 철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네. 지금 서울시가 서울역 혼잡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혼잡 개선에 대한 범위 안에 서울로 7017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철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로 7017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이제 바뀌는 꽃이나 그 풍경을 통해서 산책로로는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중간중간에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 차원에서 해결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서울로 7017은 상업 밀집 구역이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동서고가도로는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이익에 조금 더 가깝게 보아야 하느냐, 공공의 이익이라면 주민의 불편감을 해소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철거 자체도 비용이 1,000억 정도 들게 됩니다. 이 철거 비용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 매몰 비용은 그렇다면 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두 분의 얘기 속에 지금 장점, 단점이 나왔는데 조금 단점이 많은 듯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철거냐 활용이냐 하는 것이 최종 결정이 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네, 우선은 그 부산 진구청의 김영욱 구청장께서 강한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이제 그간 도로가 있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힘드셨거든요.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구청장께서 강한 입장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내비치셨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너무 잘하신 겁니다. 구민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진구청과 부산시에서 앞으로 의논을 해서 시민 여론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가 2029년에서 30년쯤에 아마 폐쇄나 리모델링 결정이 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정해져 있는 가이드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잡아간 다음에 잘 처리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녹지화, 그러니까 경관을 재조명하느냐, 혹은 이제 주민들의 편익을 조금 더 살피느냐, 안전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논의거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산 진구청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토론회와 공론화가 있을 예정이고, 부산시도 그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한 입장이니까요. 주민분들과의 소통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실사 기간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실사를 계기로 코리아 원팀 체계가 더 공고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가 전 세계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을 만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번 실사 경험을 토대로 실사단이 질의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 국가를 방문하고 맞춤형 유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중남미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마 아프리카하고 인도양 쪽 몇몇 나라하고 이제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범시민유치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인류 문명을 함께 해결한다는 엑스포 정신을 보여주고 그 영향력이 각국 정부에 닿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I 실사단의 부산 현지 실사가 끝났고요. 그런데 뭐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박형준 시장님께서 가장 애쓰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시의 공무원 분들과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셨던 시민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열기와 그 감동이 결국 실사단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 부산 is ready라는 그 슬로건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와닿았습니다. 부산은 그만큼 엑스포를 유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함께 전달이 될 수 있었던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실사단의 그 심사위원들은 아마 새로운 경험을 가장 많이 한 곳이 부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의 열기와 그리고 시장님의 그런 열기,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셨던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유치에 대한 그 동기가 굉장히 강하다. 이 메시지가 실사단을 감동으로 이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서지현 의원님께서 박형준 시장님 칭찬을 처음으로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잘 준비하신 박형준 시장님 매우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무엇보다 시장님보다 더 잘하신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세요. 시민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BI로부터 너무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실에 오셨던 외신 기자들이 호평을 수차례 쏟아내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꼭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에 찼던 방문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4차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정하고 어디에 이번에는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6월 파리 총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부산을 방문했던 실사단이 다른 방문을 했던 국가들과 동시에 이제 6월에 그 실사 보고서가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국 모두가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회원국들이 모두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를 방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71개 회원국이 결정을 하는데 아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보고서는 이제 실사단이 작성을 하는 것이지만 부산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남아 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산 이니셔티브가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이니셔티브는 그동안 한국이 대한민국이 발전했던 노하우와 그 경험을 어떻게 하면 다른 국가들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엑스포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하겠다. 결국은 ODA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이 좀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171개 회원국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부산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제 4차, 5차 두 번 남았어요. 하지만 5차는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언더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에서 판세를 뒤집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부산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감동이 스며들 수 있게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남은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정량화되어 있는 수치들,
통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공될 네. 예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문과적으로 PPT를 했다면 이제는 이과적으로 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산이 당당하게 가서 또 잘하고 분명히 판세를 잘 뒤집고 꼭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분 얘기 속에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171개국의 표를 얻으려고 하면은 좀 표 얻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하고 싶다. 그리고 할 수 있다를 네, 외쳐왔다면 그렇죠. 이제는 뭘 하겠다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 뭘 하겠다라는 것이 회원국들에게 이제 설득이 되어야 할 텐데요. ODA라는 관점이나 개념을 던질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네. 각 국가별로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좀 구체적인 보고서 형태로도 담을 수는 있어야 네,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 교류합시다.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솔루션을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교육이면 교육, 뭐 과학이나 기술이면 기술, 또 환경이면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인터뷰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시장님께서 이번 회기가 끝나시면 또 외국으로 나가십니다. 직접 잘 나가시기 때문에 나가셔서 그 진정성을 같이 보여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방금 ODA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적 개발 원조죠, 그죠? 좀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 나라에다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걸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선정 과정이 국제사회의 선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네. 서 의원님이랑 저도 선거를 통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선거 과정에서도 뭐 대중 연설을 하거나 어떤 저기 공약집을 돌리거나 하는 전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로 뛰면서 시민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진정성으로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선거 또한 시장님께서 외교를 통해서 171개 회원국들을 각자 설득하고 이런 진정성을 전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잘 마치고 우리가 시장님께서 외교 역량에 집중하셔서 꼭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등쳐먹고 살다가는 다 벌받게 되어 있다. 자본 갭 투자 등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고 하고 수수료도 제공을 해라고 하고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진짜. 심층 취재 오늘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죠. 전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박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외국은 이제 월세 제도가 일반적이고요. 전세 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그런 독특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근 뉴스 시간에 자주 이제 등장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빌라왕 사태로 불리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서면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들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보증금을 들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저랑은 10월 말이었고요.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거의 10월에서 11월까지 연락이 됐었고 12월 달부터 잠적 들어갔고. 집주인은 30대 이모 씨. 이 건물에만 오피스텔 64채를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을 전세로 내줬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실도 깡통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며 임차인들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게 분양가 1억 8천이고 실매매가 1억 8천이 안 되는데 그것은 나 느낌 이상하다. 전세 사기 같다 이거.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 보증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순위에서도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설정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34명. 추정되는 피해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20층짜리 오피스텔. 이곳 93가구 중 7가구 역시 이 시 소유입니다. 이 오피스텔도 근저당권이 걸려 있어 세입자 7명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호소인 것도 문제고 저당이 또 많이 잡혀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뭐 1억 4천만 원을 당장 제가 좀 힘들어지죠 많이. 동래구 온천동의 한 건물의 33개 호실 역시 이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인데 최근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피해 금액은 한 명당 최대 1억 1천만 원. 이 건물에서만 피해 금액이 20억 원입니다. 중기청 대출 80%에 그냥 일반 7명과 대출까지 받아서 완전 100% 대출로 들어왔는데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못 들어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막막하긴 하네요. 이 씨가 가로챈 금액은 서면 오피스텔 57억 8,400만 원. 같은 건물 내 상가 25억 7,400만 원. 온천동 오피스텔 53억 9천만 원 등 모두 137억 4,8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직거래 앱으로 매물을 확인했고 매물을 직접 보러 간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신축이라 깔끔한 매물. 거기다 관리비를 깎아줄 테니 월세가 아닌 전세로 계약하자고 부추겼습니다. 사고가 나고서야 알았지만 계약 진행까지 도와줬던 이 사람. 자격조차 없는 중개 보조인으로 건당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중개를 해줬던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앞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이곳에서도 나가야 하는 처지지만 추가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수거나 뭐 이런 거 지원해준다는 거는 너 여기서 살면서 네 빚 갚아라 이 말이거든요. 집주인한테 받아야지. 왜 저희한테 받으려고 합니까? 그분이 계약을 파기한 건데. 임차인들이 원하는 건 간단하고 명료하거든요. 내가 맡긴 임차 보증금 돌려받기를 그냥 원하는 것뿐인데. 전세 사기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무소 위조를 해가지고 임차인들의 주소를 옮긴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임차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허점은.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전세 사기의 유형 자체가 메커니즘이 상당히 고도화됐다라는 점에서 전세 보증금을 떼었다라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기극을 염두에 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른 뒤에야 국토부는 지난 2월 뒤늦게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신축 빌라 시세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안심전세 앱도 운영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 무자본 갭투자된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차인 분들이 이제 과도한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에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채무 정보 등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사실 이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또 분명히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대책 마련에도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보증금 못 받을까 봐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또 못 돌려줄까 봐 그런 걱정하는 부분도 요즘 있습니다. 최후의 안전장치였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여력에 대한 신뢰성도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최근 빌라왕 사태 등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여력이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전세 보증금 사고는 모두 5,443건, 4년 전 372건과 비교하면 15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사가 각종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 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12월 54.4배까지 급증했고 올 가을이면 59.7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가 60배를 초과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운용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는 지금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채무를 상환하시지 못하는 경우 이제 신속히 전세주택에 대해 저희가 강제 경매를 실시한다든지 채권 회수를 하고 있고요. 이 기간 자체가 조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빌라왕 사태가 수도권 문제인가 했는데 부산에도 이렇게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경매 절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부산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임시 조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자신들이 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나본 그들 대부분 20,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 때문인지 최근에 전세 시장에도 좀 이상 기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전세 대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요즘은 전세집을 구하기보다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부산 진구 2,600여 세대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매매에 비해 전세와 월세 등 임대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선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에서 아직도 전월세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집은 4가구 중 1가구 꼴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2년 살고 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씩 많게는 1억씩 올려달라고 해서 집주인 우위의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임차인 우위의 시장입니다. 분양 때부터 인기인 신축 아파트의 사정도 이렇다 보니 구축 아파트거나 소규모 단지의 경우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분양한 지 35년이 된 수영구의 한 아파트. 이곳은 석 달째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같은 단지 내 또 다른 아파트. 이곳도 전세 계약이 곧 만료돼 되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에는 전세 대출 금리가 낮다 보니 전세로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전세금을 받아서 그걸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뭐 최대한 대출을 받아야. 같은 아파트 단지 또 다른 임대인 박모 씨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 집을 전세로 줄 때만 해도 전세 보증금은 2억 원. 하지만 지금은 시세가 1억 6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전세금 4천만 원을 돌려주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 임차인은 보증금을 더 낮춰 월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세에 맞춰서 4천만 원만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또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을 해달라고 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려면 제가 또 1억을 준비를 해야 되고 1억 준비를 하려면 대출도 만만치 않고 또 이자도 높고 이래서 생각에 이것을 뭐 진작에 처분을 했으면. 임차인 구하기 전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중문을 달아주고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시세가 떨어진 만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매달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듯 일정 금액을 송금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지난 2021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동래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84제곱미터형 최저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 사이. 하지만 전세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수영구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88제곱미터형 매매 최저 호가가 10억 원이지만 전세가는 3억 원에 그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30%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산 전체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66.3%, 전국 평균인 70.3%보다 낮습니다. 부산 지역 선호 주거 지역인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른바 해수동의 전세가율은 부산의 평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지금은 53%거든요. 불과 몇 년 만에 한 10%포인트 정도 낮아졌다는 얘기는 분양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세가. 그리고 전세 가격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전세입자로 살던 분이 돈을 좀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계층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이 좀 더 훼손될 가능성. 전세 제도는 집값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전제에서만 유지될 수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집값은 IMF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집값 상승에 맞춰 전세금을 올려도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따라서 임차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임대인인 집주인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준다고 임차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녀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사를 못 가는 사정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마냥 기다리는 임차인도 많았어요. 그러니 여유 있는 분들은 갭 투자도 많이 했죠.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다며 전세 대출 기금을 이명박 정부 때 약 22조 원, 문재인 정부 때 180조 원까지 늘렸고 이는 오히려 전세금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집값까지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 갱신 시점의 전세 가격이 이전 계약 시점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자 임차인이 오히려 우위에 서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안한 전세 임차 시장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는데 바로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불가피하게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기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이 신청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195건으로 6달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의 뇌관은
지난 2021년 집값 상승기 때 급증한 갭투자 매입 아파트의 2년 전세 만료 기간이 곧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역전세난, 깡통전세 위험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채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최근에 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전세 소멸론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확실히 최근 들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은 좀 섣불러 보입니다. 집주인인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 임차인 김모 씨와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2년은 살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임차인이 보내온 문자 한 통. 3개월 뒤 나갈 테니 보증금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안에 나가기 석 달 만에 통보만 하면 된다는 이 법은 누구를 위하는 법입니까? 그리고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틱 보내가지고 돈 마련해라 이거 아닙니까? 석 달 만에 어떻게 이걸 마련합니까? 이런 제도는 겉으로 볼 땐 집주인에겐 불리하고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호해주는 장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임차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뭐 내일 당장 제가 나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석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세입자 못 구했다고 보증금을 못 맞춰준다고 하니까 또 뭐 또 저보고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고 하고 뭐 수수료도 저보고 내라고 하고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진짜. 임차인 김 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것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집에서 나가겠다고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도 발생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이전까지는 연 5%,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는 연 12%를 지연 이자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 많은 부자들만 위한 법이 아닌가. 전셋집 경매 신청하려고 해도 제가 집을 비워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같은 서민들 위한 임차법은 아닌 것 같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도 지금 안 좋아지고 금리 인상으로 깡통 전세도 많아진다고 해서 이 대출 이자를 갚느니 차라리 월세로 전환을 해서 제가 가진 목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05만 9,306건입니다. 이 중 월세 계약 비중이 42.7%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도 줄고 있고 갱신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월세 우위의 시장 상황이 나타나면서 전월세 전환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임대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부산의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선 전세 제도를 통한 자가주택 구입의 기회가 줄고 있는 데다 월세까지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제가 월세를 알아봤는데 전세 자금 대출은 그래도 만기에 일시금으로 이제 갚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원금이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월세는 매달 그냥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고금리 우려가 여전한 만큼 전문가들은 당분간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소멸론이나 전세 무용론을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택 임차 시장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속도가 좀 빠르기도 하고 비율도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 전세 제도 자체가 주인이라든지 세입자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간 내에 사라진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있다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계속 전세 보증금이 낮은 상태에서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팔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민간 임대 시장이 축소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세라는 제도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임대차 시장. 전세가 사라질지 월세 선호가 계속될지는 모두 전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나눌 것 없이 모두 한숨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되고요. 네. 그런데 어떠세요? 이번에 취재하시면서 느낀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주거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현재 임대차 제도의 문제로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 사회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량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특히 공문서 위조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전세 사기를 대비한 젊은 세대들에게 금융 관련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시가 7,158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백전 인센티브를 비롯한 민생경제 분야에 1,061억 원, 수소산업 등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406억 원, 시민 안전 관련 사업에 233억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안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끝내고 오는 2030년까지 보강공사에 1,9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73.4%로 부산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 중소형 건축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조선통신사 축제가 4년 만에 열립니다. 부산문화재단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용두산공원과 광복로 일대에서 조선통신사 축제를 개최하며 올해는 특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아 시민 2,030명이 평화의 문화사절단 행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11일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축복받는 부산행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강 회장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부산 이전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MBC가 범일 사옥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사 포커스인도 개편을 준비합니다. 시사 포커스인 새로운 모습으로 6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 Try to keep an open mind.